7월 10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보라입니다. 지금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내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누이자와 함께 나눠주십시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가 좀 여러 개 준비되어 있어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의 후폭풍 그리고 결말을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볼 예정이고요.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도 전문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웃을 구한 슈퍼스타 인터뷰 준비했는데 잠시 후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첫 소식은 저희 제네바로 가야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습니다. 네,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회원국에 설명하고요.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선 이종수 기자의 보도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 당초 안건에 없던 일본 수출 규제가 의제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그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했고 의장이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백지아 주 제네바 대사는 WTO 회원국들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 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의 조치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주장한 신뢰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WTO 분쟁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 수입 때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하라 주니치 주 제네바 대표부 일본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적용했던 간소한 조치를 원상 복구한 것뿐이며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본의 규제 조치는 일본과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다.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두뇌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만드는 이제 사업이 있는데 그걸 AP 사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독특하게 파운드리도 할 줄 알고 팹리스도 할 줄 아는 묘한 기업입니다. 좀 독특한 기업인데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뭐였죠? 팹리스, 파운드리 용어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고부가가치의 반도체가 있어요. 그런데 팹리스 전문 기업이면 설계만 할 줄 알고 만들지 못합니다. 공장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파운드리는 반대로 설계를 못하지만 만들 줄 알아요. 공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팹리스에서 만들어달라고 설계 디자인을 해갖고 오면 그대로 찍어서 만들어주는 게 파운드리가 되는데 삼성은 둘 다 가능한 거죠. 특히 파운드리에서 약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프로젝트 자금으로 발표한 133조 중에 상당 부분이 이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거죠. 또 우리 정부는 여기에 팹리스 벤처 기업을 적극 육성해서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강국으로 일어서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본하고 부딪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팹리스 쪽에서 설계 디자인을 해서 우리 쪽으로 갖다 주면 파운드리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설계도를 그려야 되거든요. 아주 미묘한 작업이니까 그 설계도를 그리는 판의 필름
요게 이제 일본에서 사와야 되는 건데 일본이 요번에 규제를 걸고 있는 포토레지스트, 흔히 PR이라고 부르는 그건데 그게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안 되는 맞네요. 겁니까? 예, 일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와서 만들 수도 없고 다른 데서 사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시장은 아주 작은 기술, 소재, 부품들이 각 나라가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규제 때문에 또는 일본의 늑장 처리 때문에 제때 못 구해서 못 만들면 우리 걸 사다 써야 되는 뭐 미국, 중국, 독일 또는 일본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났는데요. 이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본을 향해서는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 두 번째 경고 메시지도 보냈죠.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 입장하면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 30대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말문을 연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이번 수출 제한 조치를 대북 제재 위반과 연결짓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국제 공조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가 결국 미국이나 중국 등의 첨단 IT 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대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언급한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더 구체화했습니다. 주요 그룹의 최고 경영자들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 소통 체제 구축과 장 차관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 체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처 다변화와 소재, 부품 등의 국산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참에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30곳의 총수들과 경제단체장 4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일본 정부가 화답할 것을 촉구하면서 더는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두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과 총수들이 무슨 얘기를 나눈 거죠? 뭐 수입처를 다변화하자, 국산화하자, 뭐 이런 장기적인 대책들이 주로 논의가 됐고요.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를 바로 철회시킬 어떤 상향 조치 같은 것들 단기 대책은 그렇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처음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대책회의.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총수나 대표자 30명과 경제단체장 4명이 노타이 차림으로 참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그다음에 효성 그룹, 이제 좀 소재 또는 여러 가지 부품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일본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롯데 그룹, 미래에셋 그룹, 그다음에 처음 순서만 정해놓고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대기업 총수 등 20명이 2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진단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인들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고 부품 산업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 부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을 해줘야 되고 대기업이 그 매출처가 중소기업의 개런티가 돼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될 수 있다. 단기간에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 검토 필요성과 일본 말고 독일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 전자주력그룹 회장은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다면서 긴 호흡으로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국내 소재 양산 체제를 갖추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기업 간에도 대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은 일본에 출장 중이라 다른 고위 임원이 대신 왔고 대림과 부영, S-오일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우리가 당장 취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은 외교적 대응 말고는 나오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곧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우리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만 언급하고 끝낸 다소 아쉬운 대책회의였다는 평가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저기서 말하는 추가 조치라는 건 예를 들면 필름이 있을 때 예. 거기에 세제를 뿌리고 깨끗하게 닦고 하는 브러쉬 뭐 이런 것들 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남아 있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예. 네. 그러나 한일 양자 협의가 모레 오후 일단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제 사실 저희가 뭐 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과장급 실무 회의입니다. 우리가 국장급 회의를 열자 이렇게 일본 측에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참석자 레벨을 이제 과장급으로 좀 고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이제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등 2명이 협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우리는 이번 양자 협의를 통해서 한국의 전략 물자 수출 통제에 이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 방침이고요. 또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이기도 하죠. 이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 예. 어렵군요. 이렇게 치열하게 글로벌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예. 국회가 문을 닫고 50일, 60일 쉰다 뭐 이러는 거 보면 되게 답답하죠. 예, 네. 맞습니다. 저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도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미국, 중국 기업들도 피해를 입게 되니까 국제 공조도 좀 추진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사실. 국제 공조가 역시 다른 나라들도 다 피해를 보니까 국제 공조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반도체를 우리가 세계 1인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시작한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둘로 나눌 때 네. 비메모리라고 하는 분야는 기술도 좀 복잡하고 다양한 설계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조금씩 맞춤 제작해서 수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핵심 부품들을 붙잡고 시간을 끌면 정말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네. 일본이 사실 노리는 건 역시 이제 설계도 할 줄 알고 제작도 할 수 있는 한국이 이 비메모리에서 일본을 좀 완전히 제압하려는 걸 늦추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뭐 제 생각엔 빙고입니다. 맞습니까? 예. 메모리 반도체로 벌써 우리는 30년 가까이 세계 1위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이 비메모리까지 치고 들어온다? 또 이거와 관련 있는 5G 상용화도 세계 최초다. 이래서는 일본의 미래 먹거리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비메모리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예. 70%, 독일 등 유럽이 한 9% 정도, 예. 그 나머지 20%를 가지고 아시아에서 대만,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한국 이렇게 순으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짚어주셨는데 예. 치열한 견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런 걸 보면은 메모리와 비메모리에서 이제는 반드시 비메모리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얼핏 들거든요. 가야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책상에 놓고 쓰는 PC라든가 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예. 이 시대에는 저장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예. 5G 시대로 가면 예. 이때부터는 이제 비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거거든요. 벌써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건데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에서 75%는 이미 비메모리 시장으로 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1등 전략 속도전에 나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제 비상경영 체제를 갖다 선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R&D 투자도 뭐 역시나 좀 그렇죠. 속도가 날 것 같고요. 듣고 보니까 우리가 꼭 비메모리 분야 사수해야 되겠다. 예, 그렇죠.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이제 WTO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를 뭐 긴급 의제로 상정을 하면서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 치열한 통상 외교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WTO에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이 위법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어떤 걸 강조하면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오늘 그 WTO 이사회에서 이제 논의된 것은 예. 이런 WTO의 공식 기구에서 일본 이 현안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예. 또 주말에 진행될 예정인 협의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별도의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예. 이 두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가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즉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이고, 특히 일본이 이것을 전략 안보 물자적인 그런 사유로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안보적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WTO 기본 원칙은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허가제도, 수출 허가제도라는 그런 명목이 어떻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WTO 위반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WTO 원칙을 WTO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주장하는 것을 이제 반대로 살펴보면 자신들은 수출 규제가 정당하다. 또 WTO 규범에도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근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이사회라든지 예. 또 이번 주말 협의에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결국은 앞으로 WTO 제소에서 두 나라의 어떤 공방의 기본 틀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일본의 논리는 형식적으로 이것이 일본 법령에 따른 허가제도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WTO 협정은 그 형식상 어떤 허가제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WTO가 허용하고 있지 않은 수출 제한 효과를 주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되게 궁금해하는 게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WTO에 제소한다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결론도 뭔가 좀 두루뭉술하게 나면 또 어떡하나. 그래서 정말 얼마나 실효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고 어떤 결말이 날 거냐 이것도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WTO로 제소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은 타당하고 또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 무역 분업 질서에 대한 그것이 교란되는 것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어떤 우려 그런 국제 공조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WTO에서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일본이 그 조치를 해제해야 될 국제법적 의무를 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약에 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볼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을 국제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WTO 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이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일본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조치의 성격이 국제 분업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통상국가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산업의 주류적인 이익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베 조치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안보 유해 요인을 제대로 들고 나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일본 내에서도 장기적인 동력을 갖기 어려운 그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WTO 제소와 함께 이것이 일본의 산업, 일본의 기업에 대단히 해롭다는 점 그리고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분업 질서 이것이 지금 후방 공급망을 교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뭘 추측이라고 하면 추측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독가스인 사린가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가스의 원재료가 일본산 원재료인데 결국에는 이 일본이
수출을 한국에 해서 이 한국에 있는 것이 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걸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신빙성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야말로 이번 조치의 어떤 모순, 일본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장기적 동력을 갖기 어려운 모순이 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생화학 전략물자 통제에 대해서 우리와 일본이 동일한 국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범에 의하면 만약에 이러한 위해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일본이 우리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정말로 생겨서 일본이 그것을 알았다면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이렇게 흘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겁한 것이고 얼마나 이번 조치가 일본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정당화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미국이 좀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뭐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중재를 하곤 할 수 있겠지만 요즘 뭐 미국은 좀 별로 그렇게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그동안 유지돼 왔던 체제를 허물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이 요새 해온 틀이기 때문에 일본의 저런 그 모순된 행동에 대해서 뭔가 좀 강하게 나서주지 않을 거라는 이제 우려를 갖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우리 정부로서는 해결적 관점에서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중재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조치의 배경에는 아베 총리가 구상하는 아베식의 일본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더 내려가 보면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꼭 해야 될 일이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역할, 이를테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국제 중재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 그리고 피해자의 구제를 제기를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 강제징용에 대한 것은 독일 기업들도 2차 세계대전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을 했고요. 일본에서도 니시마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서 보상을 했거든요. 이것은 국제인권법에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가해한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러한 중요한 국제인권법적인 요소도 우리가 같이 가져가면서 지금 일본이 이 문제의 뿌리로 제기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우리 국가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유연한 방법들 그것들을 우리가 정부가 좀 더 유연할 때는 필요한 부분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정부의 힘을 몰아주고 그런 어떤 차분한 대응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진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죄라든가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조치에 대한 배상이 없이 동아시아 질서까지 이제 흔들고 있다는 걸 세계에 이번에 확실하게 좀 알려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핵 동결론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핵 동결론이라는 단어가 거론이 되면서 미국이 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좀 낮춰서 조정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미국 언론들이 시작한 얘기인데 미 국무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핵 동결은 트럼프 정부의 목표가 아니다.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역시 목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유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제기되고 있는 북한 핵 동결론과 핵 보유국 인정론. 미 국무부는 이처럼 비핵화 목표의 문턱을 낮춘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북한 핵 동결은 결코 목표가 아니며 비핵화 과정의 입구일 뿐이란 겁니다. About the freeze, that would never be the resolution of a process. That would never be the end of a process. That would something that we would certainly hope to see at the beginning. 이어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 WMD를 완전히 제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We obviously clearly want to see the complete elimination of WMDs in North Korea. As the president has said many times,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본격적인 실무 접촉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환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WMD를 완전히 동결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다음 주 북측과 실무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발표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북미 간 접촉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라는 골대는 옮기지 않았다고 강조한 미국. 그 과정에서 북한에 내밀 카드들을 좀 더 구체화한 뒤 조만간 실무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저는 이 핵 동결은 목표가 아닌 입구라는 말이 좀 맴돕니다. 단어 중에 비기닝이라고 나오죠. 비기닝. 동결은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보고 싶은 거다라고 원문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시작할 때 동결 조치를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느 정부도 동결을 목표로 삼은 적은 없다.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핵의 완전한 또는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폐기다라고 하는 걸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결 얘기가 그런데도 자꾸 나오는 건 초기 단계에서 주거니 받거니 단계적으로 조금씩 순차적으로 해보자라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 왔던 그 일괄 타결 방식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뭔가 한 발 양보했다라는 뜻을 좀 내비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모든 걸 다 신고해서 갖고 와. 예. 그거대로 다 폐기한 다음에 가서 검증하고 사찰한 다음에 뭔가 풀어주겠어라고 했던 완전한 일괄 타결에서는 뭐 상당히 뒤로 좀 물러나는 그런 목표를 보입니다. 그래서 핵 동결은 목표가 아닌 입구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김지선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현존하는 핵무기를 그대로 두되 기존의 핵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핵 동결.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물론 보유 핵무기 반출까지 미국이 목표로 해온 일괄 타결식 해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화의 입구에서 핵 동결을 대가로 한 스몰딜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해법과 가깝습니다. 핵 동결은 입구라는 국무부의 입장이 언뜻 강경했던 기존 빅딜에서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The end of a process, that was something that we would certainly hope to see at the beginning. 곧 재개될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동결을 시작으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폐기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협상 로드맵을 제시한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협상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핵 동결은 이를 검증할 사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북한이 선뜻 합의할지 미지수입니다. 상응 조치 요구 수준도 한층 올릴 것으로 보여 미국이 초기 단계에서 내놓을 카드도 주목됩니다. 동결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IAEA나 국제사찰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북한의 핵 능력을 다 포함한 신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 비건 대표 1월 달에는 첫 번째 단계에 놓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걸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입구에서 어렵게 스몰 딜이 성사되더라도 끝내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원점으로 되돌아간 과거 협상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벌어진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소식 열어보십시다. 네, 60대 남성이 부인과 딸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사건 발생은 지난 7일 오전 8시에 벌어졌습니다. 장소는 창원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는데요. 자다가 일어난 60세 이모 씨가 56살 아내 A 씨와 그리고 29살 딸 B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 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요, 아내에게 먼저 흉기를 휘두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자 이후에 딸 B 씨에게도 흉기를 찌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사흘 전에 발생한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언제 밝혀진 겁니까? 일단은 이 밝혀진 시점은 범행 이틀 후에 밝혀졌는데요. 이
이 씨의 숨진 부인이죠. 부인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이제 이 아내 친구가 집을 방문하면서 범행이 밝혀진 것입니다. 예. 이 씨는 그 당시에 화장실에 있다가 집정 문을 열어줬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참히 살해한 이후에 도주하지 않고 그냥 범행 장소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은 현장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 씨 아내와 딸이 피 흘린 채 이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예. 이 씨는 긴급 체포 당시에 피가 이제 잔뜩 묻은 옷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그대로. 있었다고 추측을 예. 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까? 일단 이 씨의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환시와 환청 등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 씨가 범행 전부터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부인 등과 관계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범행 하루 전에도 역시 어떤 남자가 자신의 부인과 딸과 관계하는 소리 등을 들어서 이후에 이제 본인이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예. 프로파일러 등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는 이제 조현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울증이 심한 상태였다고 하던가요? 네, 10년 전에 우울증 치료를 처음 받았었고요. 예. 그 당시 2달 정도 치료를 받았었고 지속적인 치료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5월 퇴사 후에 불면증, 그리고 갑자기 화가 나거나 식욕부진 등 여러 가지 좀 증상이 악화가 되면서 정신과 진료를 좀 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살인 행위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줬거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우울증에 따른 과대 망상이 결국에는 범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이제 이 사건 발생한 시간대 그리고 이 씨의 정신 상태를 조금 더 통계 자료와 함께 좀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검찰청의 통계 자료인데 2017년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의 시간대입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많은 그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게 지금 보시면 밤 시간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20시니까 밤 8시부터 새벽 3시 59분까지인데 예.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퍼센트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살인 범죄가 발생할 때 이제 가장 일어나지 않는 가장 하위권에 7%라고 써 있는 그 아침 시간대라는 네,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예. 이때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정신 상태를 또 분석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 네네. 지금 보시면은 사실 꼭 정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예. 너무 끔찍한 사건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우 강지환 씨 소식이에요. 저희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루 계속해서 종일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강지환 씨가 이제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광주시 오포읍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사건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어젯밤 이제 지방에서 촬영을 마치고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이후에 소속사 직원과 그리고 외주 스태프들과 경기 광주에 자신의 집에서 이동을 해서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후에 이제 다른 직원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강 씨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 A 씨와 B 씨가 남았는데 강 씨가 이들이 잠든 사이에 A 씨에게 성폭행을 그리고 B 씨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범죄가 신고되고 경찰이 출동을 한 거죠? 네, 이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A 씨가요.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 씨 집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금당했다. 이런 문자를 보냈고요. 그리고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제 긴급 체포를 한 겁니다. 긴급 체포. 근데 긴급 체포를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번 사건과 연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법률적으로 봤을 때 긴급 체포는 언제 하냐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또 바로 체포를 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합니다. 원래는 영장 발부가 필요하지만 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도 긴급 체포가 가능하죠.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 내용을 보면 감금 그리고 이제 성폭행, 성추행 혐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좀 빠르게 긴급 체포를 결정한 겁니다. 실제로 경찰 역시 피해자 진술이 또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좀 고려해서 긴급 체포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후에 이제 강 씨는 긴급 체포가 된 후에 이제 술에 취한 채 경찰 조사를 처음에 받았었습니다.
자, 술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혐의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강 씨의 진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술을 마신 것 외에 아무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 강 씨의 진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문가들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뭐 감금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로 좀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감금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나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막는 행위 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조사로 명확히 밝힐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성폭행, 성추행 혐의 관련해서는 강 씨가 이제 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문제가 없지만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술을 마신 거 외에 아무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강 씨 소속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모든 일정 취소하고 또 배우관리 소홀한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경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오늘 아침 7시에요. 피해 여성 2명에 대한 1차 조사 마쳤습니다. 그리고 강 씨에 대한 2차 조사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 씨 상대로 이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2차 조사에서는 수사를 하게 되겠죠. 현재 이제 강 씨의 진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피해 여성 관련해서는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 앞서서요. 해바라기 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 관련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의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 씨가 긴급 체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긴급 체포가 되면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구속을 하려면은 관할 법원에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2차 조사 결과를 좀 토대로 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는 드라마 요새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 보고 계셨습니까? 조선 땡땡땡땡 뭐 이런 드라마인데 놀랐습니다. 저도. 참.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가 이달 말쯤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몇 곳이 살아남느냐. 그렇죠. 자사고 폐지는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모두 지정이 취소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반발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적이 괜찮은 곳은 구제받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호진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한대부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일반고 전환과 자율형 살고 지위 유지의 갈림길에 선 학교들입니다. 이들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지정 취소 최종 동의 여부가 이달 말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학부모와 야당 반발로 자사고 문제가 정치 쟁점화할 경우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앞서 서울시 교육청이 22일부터 실시하는 청문 기회가 있지만 구제받는 학교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게 교육청 내부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한 학교라도 취소 결정이 번복될 경우 평가의 공정성에 타격을 입는 데다 무엇보다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소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사고 폐지라는 큰 시대정신의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전망의 이면에는 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자사고 폐지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역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 일부는 자사고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학교들까지 갑자기 없애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학교를 상당히 선호하고 준비했던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한 몇 개 정도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더불어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 8곳 가운데 6곳이 강북 지역에 집중돼 자사고 강남 쏠림이 더 심한 것도 교육부에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이 이틀째 실무교섭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파행이었죠. 예, 뭐 현안을 논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무엇 때문에 의견이 충돌했냐면 교육부 관계자 교섭위원 참여 여부였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연대회의 측은 교섭단체의 주 사용자는 교육부다. 따라서 교육부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라라고 요구한 거고요. 예. 교육부 측은 이제 반대한 거죠. 사용자는 교육감들이다. 교육부가 직접 교섭을 할 수 없다.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교섭을 이어가자고 맞섰습니다. 아하. 과연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냐, 사실상 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렇죠. 자, 그럼 또 언제 마주 앉습니까? 양측의 교섭위원들은 16일과 17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다시 만나서 논의하자. 딱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만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엔 최저임금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했는데 오늘은 전원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최종 담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11,000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를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요,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국가는 이 OECD 국가 중에서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요, 사용자안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을 제시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르면 모레 새벽에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시한이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5일까지 심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파업 소식이 들렸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부산 지하철 노조가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 새벽부터 총파업에 돌입을 한 건데요. 교통 대란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정도긴 합니다만 배차 간격도 길어지고 해서 불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 잠시 뒤 열차가 빠져나가 승차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입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첫날 열차가 제때 오지 않아 혼잡한 출근길을 걱정했던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에 한숨을 돌렸습니다. 열차가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출퇴근길 열차는 평소와 같이 운행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날 밤 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필수 공익 사업장이라 운행 유지 인력은 현장에 남았고 비상 인력도 열차 운행에 투입되면서 출퇴근길 정상 운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대의 불편은 시민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평소보다 최대 6분 정도 더 기다려야 하는 등 운행 차질이 벌어졌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하고 아침에 평소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12분 열차를 타려고 막 뛰어왔는데 지금 보니 그 운행 정보가 바뀌어서 좀 당황했어요, 사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부산교통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최소의 기준치입니다. 그것마저 저희에게 동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양보한 입장에서 그것마저 동결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매년 2천억 원대 적자가 발생하는 데다 다른 지하철 노조와 비교했을 때 부산 지하철 노조의 임금은 높은 수준이어서 인상은 힘들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임금 수준이 높은 노동자의 파업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남겨 노조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일단 3일 동안 파업을 진행한 뒤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해 부산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인터넷을 달군 소식 살펴봅니다. 내 맘대로 탑3.
오늘은 훈훈한 소식만 골라봤어요. 슈퍼스타 탑3입니다. 먼저 3위는요. 아르헨티나의 축구 스타죠. 리오넬 메시입니다. 아르헨티나 고향 마을에 갑작스러운 한파에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고생하는 노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메시가 이들에게 이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는데요. 노숙자들은 이 메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가면 보름 동안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료 식사가 제공되고요. 방한용 의료까지도 나눠준다고 하네요. 선행도 슈퍼스타답죠? 자, 칭찬받을 다음 슈퍼스타는 바로 우리의 육군 장병들입니다. 전복 사고가 난 화물차에서 민간인의 생명을 구한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얼굴들 보시죠. 육군 25사단 화평산대대 소속 조형진 하사, 황민열 병장, 그리고 조용원 일병입니다. 자, 이들은 지난 5일 아침 업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길에 전복 사고를 당한 1톤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직감하고 주저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고요. 다른 시민들과 함께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구출했습니다. 자, 의무병인 조영원 일병은 왼쪽 팔에 크게 다친 운전자에게 응급 조치를 한 뒤에 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하네요. 119 구급대는요, 자칫하면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장병들의 신속한 대처로 운전자도 더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분대장인 조영진 하사는요, 무엇보다 신속하게 생명을 구하자는 생각이었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사를 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요, 자체적으로 25사단 칭찬 도장을 만들어서 쾅 찍어드렸습니다. 자, 슈퍼스타 1위 보시겠습니다. 3명이 파도에 휩쓸렸다라는 외침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든 경찰이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 임창균 경위님이세요. 사람들이 몰린 백사장 주변을 순찰하던 임 경위님은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라는 외침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너울성 파도에 떠밀려서 순식간에 먼 바다로 떠밀려 간 건데요. 이때 이제 남성 1명은 자력으로 탈출을 했고, 임경희는 남성 1명, 여성 1명 이렇게 2명을 구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임경희님께 전화 인터뷰 요청드렸습니다. 경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임창균 경위입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소중한 생명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제 당시 여성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조하셨던 건가요? 예, 사람들이 고함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바로 돌아보니까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정신없이 상의만 벗고 옆에 튜브를 빌려서 바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붉은색 튜브군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이 더 급해 보였는데 남성분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좀 버틸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남성분께서 안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부터 팔을 먼저 튜브에 걸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성분 쪽으로 헤엄쳐 가서 여성분의 팔을 잡아당겨서 튜브에 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죠. 그때 이제 목격자들 말씀은 여성분이 지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었는데 어떻게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으신 겁니까? 완전 가라앉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이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좀 쳤기 때문에 머리가 물에 약간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지 가라앉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을 당겨서 튜브에 걸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갑자기 파도가 거꾸로 치는 이한류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경위님께서는 수상 인명 구조 자격증도 갖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이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 상황에 들어가셨을 때 혹시 겁 안 나셨습니까? 예,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었죠. 그냥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들어간 거죠. 정말 천상 경찰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론에 나온 인터뷰를 보니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차마 이번 일을 말하지 못했다라고 한 인터뷰를 봤는데, 이제는 방송 통해서도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됐으니까 가족들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을 통해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출근하면은 집에서 걱정하는 가족들에게는 항상
미안하고 예.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낮에 뭐 TV 보고 애들 또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 아빠가 뭐 보면서 자랑스럽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뭐 사랑한다 한 말씀 하십시오. 이름도 중이 부르시고. 엄마, 예. 지웅아, 지연아, 아빠가 사랑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우. 우리의 슈퍼스타입니다. 소중한 2명의 목숨을 구한 임창균 경위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이저 가족 여러분, 이분들께 정말 많은 격려와 칭찬 보내주십시오. 뉴이저는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설레어준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특별해질 수 있었고, 믿어주는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완벽해질 수 있었고, 기대하는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놀라워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고객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찾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후폭풍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거짓말 논란 파장이 뜨겁죠. 예, 청와대는 15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 보시죠.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막판 이른바 변호사 속의 거짓말 논란이 터졌지만 청와대는 지명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윤 후보자의 위증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사청문 보고서는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고 그것이 더 이상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라. 하지만 보수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향해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정권 그리고 여당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식의 이런 대응을 하는 걸 보고 참으로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검찰총장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확연한 시각차를 나타내면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돌입하면서 당분간 정치권에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이 거셉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따져보면 위증이 아니라면서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 시각에 이렇게 네네. 대화를 나눌 때는 뭐 특별한 한방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라고 했는데 네. 끝나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습니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오늘 다시 불려왔는데요. 예. 엊그제 월요일 바로 이 시간에는 하루 종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뭐 뜨거운 한방은 없었다. 예.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 끝나고 예. 자정전후에서 그 한방이 터졌어요. 예. 결국은 이제 윤 후보자가 과거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의혹 사건에 개입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종일 부인했던 내용에서 네. 사실은 7년 전 기자와 나눈 녹취 파일이 터졌던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소개한 것을 인정하는 이 육성 그렇죠. 파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야당 청문위원들은
위증 논란, 거짓말 이 공세를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제기했고요. 그 다음 날 화요일 새벽 1시 49분에 결국은 이제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이 이 산회를 선언하면서 청문회는 마쳤지만 그 화요일 어제 저녁까지 이제 부동시에 대한 검안 이 진단서를 내기로 하고 마쳤지만 어제 오늘 위증 논란으로 이틀 동안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 이 녹취 파일이 터지지 않고 끝났다면 어찌 보면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을 의사표했을 수는 있지만 청문 보고서가 거의 채택될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의혹만 제기했지 확실한 이 확인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지금 여야 기류가 자, 임명해도 된다. 결격 사유 문제 없다. 이거 민주당과 정의당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진 사퇴하라. 이 요구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전개돼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얘기를 훑어보면 자기의 친한 친구가 이제 형 문제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난처해질 것 같아서 아 그냥 내가 가서 인사하라고 그랬어.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덮어주려고 슬쩍 언론에다가 언론 기자가 취재가 들어오니까 그 변호사 내가 후배 검사였던 변호사고 내가 좀 만나보라고 했어. 뭐 정도였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쉴드를 요새 말로 쉴드를 쳐줘야만 했었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야당 의원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로서 검찰총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는 조직 내부 논리에 치우치지 않느냐. 당시 이제 대윤, 소윤 이런 별명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사와 윤대진 검사가 동료 절친 검사인데 윤석열 후보자가 대윤이라고 불렸고 윤대진 이제 당시에 중수부 과장이 소윤이라고 불렸다. 두 사람은 절친이었다. 그런데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 용산 세무서장이었는데 뇌물 의혹에 이제 얽힌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는 이 윤대진 검사를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지금 이게 민주당은 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결격 사유가 없고 위증한 바도 없다. 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7년 전 녹취에서 그 뉴스타파 기자입니다. 그 기자에게 내가 이 변호사를 만나라고 했다. 소개한 것처럼 이야기한 그게 거짓말이다. 그게 거짓말이다. 7년 전 거짓말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이 윤대진 검사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그 어떤 애둘러서 자기 쪽으로 좀 주목을 끌어당겼던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이게 좀 윤리적인 작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증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인사해 보라고 한 그 변호사가 실제로 자기의 친한 친구 윤 과장의 형 사건에 변호사로 선임된 거냐 안 된 거냐 이 논란인 거죠. 이게 이제 변호사법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정리된 내용으로는 선임 신청서라는 서류가 제출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국세청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뇌물 의혹은 형사 사건인데 이 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박모 변호사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 변호사 후배는 어떻게 된 것이냐? 선임 신청서를 국세청에 왜 냈느냐 하면 이것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이 파면을 취소해달라라는 행정소송에 그것도 뭐 수임을 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자료를 수령하기 위해서 수령하려면 선임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제출했을 뿐이고 국세청에 들어간 것이지 법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형사소송 사건을 수임했다고 볼 수 없다. 서류 한 장은 이제 사실로 등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선임이라고 볼 수는 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략 정리를 해보면 법적인 문제는 이 다수 의견으로 보면 법조인들 이야기가 쭉 정리가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다. 문제는 이 도의적인 문제는 거짓말이냐 아니냐에서 7년 전 기자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것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남는 것이고 결국은 이 동료 검사를 비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강직한 검찰총장의 문제를 떠나서 진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야당이 이 시간까지 파고들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거짓말하냐 기자한테 그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사과해라. 뭐 이 정도로 이제 슬쩍 얘기를 돌렸고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갑자기 뭐 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아니다. 결국.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화제죠. 단순한 정보 제공 뭐 아무개 변호사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 얘기한 것 같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또 오히려 그쪽에서 쉴드를 쳐줬어요. 그래서 이게 내 편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어제 그제밤에 청문회 후반에 육성 녹취가 터지고 나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윤 후보자 예. 얘기를 나누는데 그게 다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들렸는데 윤 후보자 해명은 지금 드린 말씀과 똑같습니다. 당시에 윤대진 검사를 내가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가 마치 소개한 것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하지만 지금 청문회장에서 내가 한 이야기가 팩트이다라고 하는 취지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때 청문회장에서도 하도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격하니까 김종민 의원이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사과하고 정리하십시오. 네, 어쨌든 뭐 거짓말 논란이 지금 일었으니까 야당 의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과하라는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커졌는데 문제는 맥락은 이렇습니다. 검찰총장 자격으로 결격 사유가 안 된다. 하지만 거짓말 논란은 이렇고 어쨌든 말이 바뀐 정황은 있으니 사과하라는데 사실 이 사과의 주체가 대상이 누구냐를 보면 7년 전 해당 기자에게 거짓말을 한 거니까 기자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여당 일각에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국민 사과를 하라거나 국회의원 전체에게 사과를 하라거나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엉뚱하게 이 일을 굉장히 세게 오히려 공세를 펼 수도 있는 위치에 그 진영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부분은 쿨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로 재직을 하다 보면 본인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모래시계 검사라는 주장도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검사를 하다 보면 이런 지인들의 사건들이 왕왕 온다. 뭐 몰려들죠. 그게 고충인데 문제는 여기서 사례를 받고 돈을 받고 보수를 받고 선임을 했다면 이게 알선 소개가 맞는데 지금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준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것은 채택 못하겠다. 자격이 없다고 본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민주당하고 이제 정의당이 마침 또 힘을 실어주니까 그대로 밀어붙인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은 겨우 봉합해서 국회로 한국당을 불러왔는데 여기서 또 뭔가 틀어지지 않을까 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정쟁이죠. 여기서부터는 정쟁인데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이제 큰 결격 사유는 없다.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 그래서 지금 재송부 요청을 이미 했습니다. 15일까지 재송부 요청을 했고요. 이 수순이라면 절차상 25일경에는 문무일 검찰총장 이제 이임 시점입니다. 대략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임명 강행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우리는 반대 입장인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이런 입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결격은 없다. 거짓말 논란은 일부 있었다. 하지만 내용 정리를 해보니 청문회에서 위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입장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결격 사유다. 사퇴하라. 위증한 것이다. 계속 이제 이걸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국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일부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최악의 경우는 열렸던 국회 문이 다시 닫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보이콧 카드를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휴가인 7, 8월이 이대로 지나버리면요. 9월부터는 정기국회고요. 추석 민심 닥쳐오고 그다음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하반기로 일이 다 몰리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 이슈가 굉장히 큰데 추경 예산 문제를 이제 미루는 셈이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쉽사리 보이콧을 할 수 있겠는가. 다만 이 정치적 공세가 강화될 것은 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국회에서 뭔가 증언을 하다가 위증을 했다 그러면 바로 뭐 형사처벌도 가능한 거겠지만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은 또 처벌 근거가 없다. 이 맞습니다. 얘기가 나온 데다가 그러면 뭐 여기서 만약에 어떤 상당히 심각한 결격 사유가 나왔는데 여당하고 청와대에서 그냥 밀어붙이면 또 그냥 임명은 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는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죠. 이게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청문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면 형사고발되고 엄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를 국정농단 때도 지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청문회는 위증이 고발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인사청문회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 이 문제가 있고 장관급 이하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도 크게 의미가 없이 대통령이 강행을 하는데 다만 여기는 정치적인 부담이 남는 것이죠. 하지만 또 부총리급 이상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야당에서 부적격이라도 의견 기입을 안 해주면 예. 이건 이제 임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낙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장관급까지 이러한 그 야당의 동의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집권 여당 측에서는 그게 예. 보수든 진보든 망라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장관 임명은 힘들겠네요. 예, 과반 이상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또 의원 불패라고 하는 또 이제 하나의 관행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면에서 저는 이러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어떤 엄격한 제도적 강화가 있기 위해서는 예. 인사청문회 장이 정말 자격 검증을 위한 국민의 눈에 그렇게 이제 입증이 돼야지 지금처럼 여당은 무조건 방탄하고 감싸고 그렇죠. 야당은 꼬투리를 다 잡아내서 무조건 그 난도질을 하고 이러한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인사청문회라면 지금 제도적 강화 문제는 좀 요원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YTN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었잖아요. 예. 4명 물론 뭐 출석하지 않았죠. 네. 이번에 추가로 국회의원 1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 명단을 저희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5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김우준 기자 보도 한번 보시죠.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의원 18명에게 무더기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기존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 4명에 더해 14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당 의원은 민경욱, 이은재 의원 등 9명으로 모두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경욱, 이은재, 김규환, 송환석 의원은 특수감금 혐의 외에도 의원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과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도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선 표창원, 송기현 의원 등 4명이, 정의당에선 윤소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범여권에 소속된 의원들은 당시 의원과 사무실을 점거하려던 한국당 의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 15명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했는데 우선 5명이 소환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이 가운데 윤소아, 표창원 의원은 각각 16일과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표 의원은 국회의원이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경찰을 압박해선 안 된다며 경찰 외압 논란까지 빚은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고소고발건은 모두 18건으로 109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제주에 버린 쓰레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던 유해도 동물뼈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결국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 유가족의 애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말씀하신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면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후에 인근 쓰레기장에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고요. 지난달 28일에 유해 20여 점을 수습했습니다. 이 유해를 국가수에 보내서 의뢰를 했는데 결론은 동물뼈로 확인됐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또 앞서 인천과 김포에서도 유해가 발견됐는데 이 역시도 모두 동물뼈로 확인이 됐었죠. 네. 예. 법원이 15일에 고유정에 대한 공판 준비에 들어갑니다. 예, 앞서 뭐 고유정이 선임한 변호인 5명이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우선 공판 기일이 15일에 잡히긴 했는데 이제 변호인이 만약에 뭐 시일이 촉박하다, 공판 기일을 좀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 씨 기억하시죠? 예. 네. 병역 기피 논란 이후 17년 넘게 우리나라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결론이 납니다. 예, 뭐 유승준, 미국 이름은 스티븐 유 씨. 한국에 입국하도록 비자를 내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었고 1, 2심에서는 모두 졌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여론은 싸늘한데요. 대법원이 내일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1997년 댄스곡 가위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 씨.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군입대를 공언했지만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병역 기피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고 공항에서 강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병역을 피하려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 입국을 거부하도록 법이 개정될 만큼 파장은 컸습니다. 유 씨는 13년 후인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그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도 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로서 신청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씨가 입국해 활동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의 입국 시도를 보는 여론도 여전히 싸늘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유 씨 입국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유 씨 측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내일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다면 유승준 씨는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반면에 확정된다면 앞으로도 귀국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대법원 법률로 심의하는 이제 법률심이긴 합니다만은 판결에다 이렇게 예단을 갖다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국민의 여론은 뭔지 알겠습니다. 상당히 아직도 나름대로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특히 분노가 높아 있는 것 같군요. 자, 이번에는 누이저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들어왔죠? 네, 유튜브의 포터해리님, 이번 일을 계기로 각성하여서 모든 기초 소재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합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사고 관련해서는 2369님, 일관성이 없는 정책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아쉽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특히 자녀들에게 한 번밖에 없는 교육의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부모들로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여서 지금까지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일이니까 내 인생이고. 7088님. 운전자입니다. 전동 모드 사용자가 많습니다. 도로 운행 시 제대로 된 규제도 없어서 위험합니다. 교통신호 무시하고 막 들어옵니다. 아이고 보호장구도 없이 타고 다닙니다. 사고 나면 그때 가서 또 법령을 만들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도 7088님 의견에 좀 한 목소리 더 보태고 싶습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목격을 하고 정말 위험천만해 보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2369님, 궁금한 뉴스의 핵심을 자상하고 알기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애청해 주시고 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